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쯤 되겠는데요. 민음사판 세계문학 전집,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의 하이니 리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김현수 선생 번역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반지 하나를 두고 저당 금액을 흥정하는 중이었고 전당포 주인이 반지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감정을 하고 있었다. 이 사진 밑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빨갱이의 자금줄은 정말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궁핍함을 가장하고 있는 걸까? 53. 블루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공판에서 카타리나가 진술할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에야 비로소 트위티게스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했으며 결코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그저 위협만 하려 했다고 진술해야 한다. 토요일에, 즉 인터뷰를 하기 위해 트위티게스를 아파트로 초대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그가 그녀와 어머니 삶에 무슨 짓을 했는지 주목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일요일에, 즉 존탁 짜이퉁 신문의 기사를 읽고 난 뒤에도 결코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다. 카타리나가 며칠에 걸쳐 살인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인상은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녀에게 그녀는 이미 목요일에 첫 번째 기사를 읽고 나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분명히 하려고 애쓰는 바는 그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따금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과 살해 계획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밖에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카타리나가 아직도 후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에서 그런 감정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녀는 결코 기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왠지 모르게 행복해한다. 그녀는 나의 사랑하는 루트비와 같은 조건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주방에서 일하다가 공판이 늦어질 경우에는 관리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그녀를 결코 환대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사람들이 관리소 측에서나 수감자 측에서도 그녀에게 따라붙는 꼼꼼하고 정확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카타리나가 아마 수감 기간 내내 15년이 구형되어 8년에서 10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쪽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 끔찍한 뉴스로 전 형무소 내에 퍼져 있다. 보다시피 계획성 있는 지성과 관련된 정확성은 감옥 132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감옥이나 관리소 어디에서도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니다. 54. 하흐가 블로리나를 믿고 전해주었듯이 괴텐의 살인 혐의는 아마도 주장될 수 없고 따라서 제기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군부대를 탈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중요한 기관에 상당한 손해, 도덕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사실로 입증되었다. 은행 강도가 아니라 두 개의 연대의 군인, 급여와 막대한 적립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완전히 약탈한 것과 그 밖에 장부 위조, 무기 절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도 8년에서 10년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석방될 때 그의 나이는 대략 34살, 카타리나는 35살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녀에게는 장래 계획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추록하기 전까지 이자가 많이 붙어 재산이 늘어날 거라고 예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 당연히 여기가 아닌 어딘가 다른 곳에 요리사 서비스가 훌륭한 레스토랑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녀를 괴텐의 약혼녀로 간주해도 좋을지 이 문제는 아마도 더 높은 상급 부서가 아닌 최고 기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해당 신청서들은 제출되었고 각 기관을 거치면서 검토되는 중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괴텐이 통화하려고 했던 사람은 전부 군 소속인들과 그 부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장교와 장교 부인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제법 규모가 있는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13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카타리나가 자유를 제한당한 채 거의 착잡한 심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동안 엘제 볼터스하임은 씁쓸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와 스탈린주의자의 희생자로 알려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증상이 그녀를 몹시 괴롭혔다. 엘제 볼터스하임에게서는 사회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는데 콘라드 바이터스조차 그런 경향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엘제가 뷔페의 찬 음식 코너의 전문가, 계획 및 준비와 감독의 전문가가 됨에 따라 그녀의 공격성은 점점 더 파티 손님들을 향하고 있다. 손님들은 대부분 국내외 저널리스트, 기업가, 노동조합의 간부, 은행가 혹은 간부 직원들이다. 최근에 그녀는 때때로 블로나에게 말했다. 나는 억지로 나 자신을 꾹 억눌러야만 했어요. 안 그랬다간 등골이 오싹한 게 어떤 건지 좀 배우라고 어떤 얼간인 옷 같은 놈의 연미복에 감자 샐러드 사발을 내던지거나 멍청한 여자들의 푹 파인 가슴에 얇게 저민 연어 접시를 엎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들도 한 번쯤은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상상해 보아야 해요. 그들 모두가 저기서 입을,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둥아리를 떡 벌리고 서 있는 꼴이나 그러다가 갑자기 모두 캐비아를 넣은 빵을 향해 일제히 달려드는 꼴을 말입니다. 이런 유형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백만장자나 그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담배나 성냥, 과자를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닐봉지를 하나 가져와 거기에 커피를 넣어가지요. 여하간 이런 게 모두 우리 세금으로 지불되잖아요. 아끼느라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고 있다가 134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독수리처럼 뷔페에 달려드는 유형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유로 오히려 독수리를 모욕하고 싶지는 않군요. 56. 명백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건만 알려졌는데 이는 유감스럽게도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다. 블로르나는 자신이 후원하는 화가 프레데리크 르 보슈의 전시 개막식에서 슈트로임레드를 사적으로 처음 다시 만났다. 그가 반색하며 블로르나 쪽으로 다가왔을 때 블로르나는 악수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슈트로임레드가 그의 손을 덥석 쥐고 속삭였다. 맙소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게나. 우리는 자네들을 몰락시키지 않을 걸세. 다만 유감스럽게도 자네가 자신을 망치고 있어. 자, 이제 유감스럽지만 이 순간 블로르나가 슈트로임레드의 면상을 정말 후려갈겼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 마찬가지로 빨리 말하면 슈트로임레드는 커피를 흘렸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4방울에서 7방울 정도였다. 그러나 더 심각했던 것은 슈트로임레드가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다. 자네를 용서하겠네. 자네 심정을 생각해서 자네의 모든 것을 용서하지. 이 말이 블로르나의 화를 더욱 돋운 듯했고 결국 목격자들이 격투라고 표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슈트로임레드나 블로르나 같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는 늘 그렇듯이 코텐젤이라는 짜이퉁신문의 사진기자, 즉 살해당한 쉐너의 후임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135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짜이퉁신문이 이 격투 장면의 사진을 신문에 싣고 보수 정치가 좌파 변호사에게 폭행당하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해도 어쩌면 사람들은 이 신문사를 그다지 역겹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이 이 신문의 특성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물론 다음날 아침에야 비로소 실리겠지만 말이다.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마우트 슈트로임레드와 트루데 블로르나도 마주쳤다. 마우트 슈트로임레드가 트루데 블로르나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트루데, 내 동정심을 분명 느낄 수 있겠지. 그러자 트루데 블로르나가 마우트 슈트로임레드에게 말했다. 네 동정심은 냉동실에나 넣어두지 그래? 네 감정은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한번 마우트 슈트로임레드에게서 용서, 관용, 동정,
아니 거의 사랑이 가까운 것까지 받으면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한테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말을 듣는다고 해도 내 동정심이 줄어들지는 않아.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트루데 블로나는 차마 여기서 다시 재현할 수 없는 말로 대꾸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단지 보고 형식으로만 전달될 수 있다. 결코 승려가 할 말은 아니었다. 그런 말로 트루데는 슈트로임네드의 숱한 접근 시도들을 비꼬듯 암시했고 무엇보다도 침묵의 의무까지 저버리고 이는 한 변호사의 아내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반지, 편지들 그리고 열쇠를 지적하면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거절당한 네 구애자가 모 아파트에 두고 간 것들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목에서 말싸움하는 두 부인을 화가 프레데릭 르보슈가 뜯어말렸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고 슈트로임네드의 피를 침착하게 습자지에 받아서 1분짜리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 작품에 136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남자들이 수년간 지켜오던 우정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는 서명을 하고 그걸 슈트로임네드가 아닌 블로르나에게 선사하면서 자네 은행 잔고를 좀 불리고 싶으면 이걸 팔아도 좋네 라고 말했다. 지금 막 언급하는 사실이나 처음에 묘사된 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은 여전히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57. 여기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화로운 이야기는 별로 전하지 못하고 그런 조화로움에 대해서 아주 적은 희망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대질 뿐이었다. 왜? 혹은 대체 어째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허용해야만 한다. 어느 젊은 여자가 즐거운 기분으로 쾌활하게 전혀 위험하지 않은 댄스 파티에 갔었는데 나흘 후에 그녀는 여기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고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의 보고에 그쳐야 한다. 살인자가 된다.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신문 보도 때문이었다. 신경전과 긴장. 결국에는 아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오던 남자들 사이에 격투까지 벌어졌다. 그들 부인들의 신랄한 언쟁도 거절당한 동정, 그렇다 거부당한 사랑, 아주 불쾌하게 전개된 상황들, 삶과 여행과 사치를 좋아하던 쾌활하고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신을 방치해 결국 몸에서 악취까지 난다고 하니 심지어 입냄새까지 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137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을 팔려고 내놓고 전당포에 드나든다. 그의 부인은 2심에서 패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녀, 이 재능 있는 부인은 심지어 인테리어 상담원이라는 직함에 급이 조금 높은 판매원으로 어느 큰 가구 회사에 취직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알려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하는 고객 수준은 바로 당신이 싸웠던 그 부인들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흐 검사는 벌써 친구들에게 은밀히 쏙닥거렸다. 그런 얘기를 블로나에게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즉 블로나의 편견이 지나치기 때문에 아마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어떻게 종결되겠는가? 블로나가 더 이상 카타리나를 방문하지도 그녀와 이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손을 잡지도 못한다면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 그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부가 그녀의 사랑하는 루트비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원해야 할 바는 손을 잡는 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일이다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카타리나가 서류나 메모 또는 서류처를 건네줄 때만 그의 손을 그녀의 손에 포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평상시보다 10분의 3, 4초, 기껏해야 10분의 5초 정도 더 오래 그녀의 손에 그 손을 올려놓을 수 있을 뿐이다. 피려먹을. 여기서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내는가? 카타리나에 대한 그의 강렬한 애착도 결코 자신의 몸을 좀 더 자주 씻게 하지는 못한다. 그가 혼자서 무기의 출처를 찾아냈다는 13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사실도 결코 그를 위로하지 못한다. 찾아냈다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 지나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기회에 꽃나트 바이터스가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에 나치 당원이었는데 이 사실 덕분에 아마 지금까지 그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이제 그는 후일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으며 옛날 같았으면 볼터사인 부인의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 그 권총은 자신이 과거에 근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숨겨둔 것인데 어리석게도 엘제와 카타리나에게 가끔 보여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한 번은 셋이서 숲으로 차를 타고 가 거기서 사격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카타리나의 사격 솜씨는 아주 훌륭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소녀 시절에 사격 클럽에서 급사로 일한 적이 있으며 이따금 총을 쏘아 볼 기회도 있었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토요일 저녁에는 카타리나가 그에게 그의 집 열쇠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아파트는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토요일에 그녀는 엘제의 집에 머물렀고 권총은 일요일에 그의 집에서 가져간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 더 정확히 말해 아침 식사를 하고 존 닥스 자이통을 읽은 뒤 베두인 여자로 가장하고 기자들이 모이는 술집에 가던 길에 말이다. 13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58.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기쁜 소식이라 할 만한 것을 보고하는 일이 남아있다. 카타리나는 블론나에게 범행 일체를 이야기했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뮤딩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7시간 아니 6시간 30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말했다. 이 묘사를 그녀의 말 그대로 인용할 수 있어서 기쁘다. 카타리나가 모든 것을 글로 써서 재판 때 사용하도록 블론나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내가 기자들의 술집에 갔었던 것은 그저 그를 한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생겼고 행동거지는 어떠하며 말하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파괴한 바로 그 인간 말입니다. 그래요. 난 그 전에 콘라트의 집에서 권총을 가져왔어요. 내가 직접 장전까지 했어요. 예전에 숲에서 사격 연습을 했을 때 어떻게 장전하는지 자세히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난 술집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지 않았어요. 그가 불쾌하게 굴면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나는 마음먹었어요. 내가 예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술집에 오지 않았어요. 나는 집중 때문에 귀찮게 보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술집 주인에게 바에서 술 파는 일을 돕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술집 주인은 크라플론 페트라고 하는데 내가 부업을 할 때 종종 서빙 종업원장으로 일해서 알고 있었어요. 물론 페트는 자이퉁 신문에 나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트웨트게스가 나타나면 나에게 신호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터였어요. 14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카니발 시즌이어서 몇 번 제안을 받아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웨트게스가 나타나지 않아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12시가 되어서 난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저기 더덕더덕 얼룩지고 더러운 아파트에서 난 소름이 끼쳤어요. 초인종 소리가 날 때까지 그저 몇 분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어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손에 쉽게 잡히도록 핸드백에 넣어 두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초인종이 울렸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난 그가 아파트 현관에서 벨을 눌렀으면 시간이 몇 분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난 즉각 알아보았어요. 그자가 얼마나 추잡한 놈인지. 정말 추잡한 놈이라는 것. 게다가 귀여운 구석까지 있더군요. 사람들이 귀엽다고 할 만한 모습이요. 자, 당신도 사진들을 본 적이 있죠?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이, 귀여운 블룸양. 이제 우리 둘이 뭐하지? 라고. 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실로 물러나며 피했죠. 그는 나를 따라 들어와서는 말했어요. 왜 날 그렇게 넋놓고 보는 거지? 나의 귀여운 블룸양.
우리 일단 섹스나 한탕 하는 게 어떨까? 그 사이에 내 손은 핸드백에 가 있었고 그는 내 옷에 스칠 정도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어디 한탕 해보시지. 이판사판이니까 라고요. 그러고는 권총을 빼들고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해 쏘았습니다. 2번, 3번, 4번, 정확히 몇 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경찰 보고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한 남자가 내 옷에 손댄 것이 내게 뭔가 새로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4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당신도 아마 14살부터 아니 훨씬 더 전부터 집안일을 해보았다면 그런 일에 이미 익숙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섹스나 한탕 하자고 했고 그래서 난 생각했던 겁니다. 좋다. 지금 총으로 탕탕 쏘아주마. 당연히 그는 예상을 못했겠지요. 그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 아니 영화에서 어떤 이가 갑자기 청천 하늘에 날벼락 맞듯 살해될 때처럼 놀라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는 쓰러졌어요. 그때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난 권총을 그 옆에 내던지고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다시 술집으로 갔어요. 패턴은 놀라는 듯 했어요. 내가 거의 30분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바에서 일을 거들었고 춤은 추지 않았습니다. 내내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닐 거야 하고요. 그렇지만 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페터가 이따금 내게 와서 말을 붙였어요. 오늘은 그자가 안 오나 본데 네 동료 말이야. 그런가 보네. 난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담담하게 일을 했습니다. 4시까지 난 소주를 따르고 맥주통에 꼭지를 틀어 잔을 채우고 샴페인병을 따고 청어마리를 서빙했죠. 그러고 나서 페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술집을 나왔어요. 우선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30분쯤 앉아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삶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나라와 교회에 대해, 관청과 공무원들에 대해, 장교들과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러다가도 그들 중 누구와 해결할 일이 있으면 그는 완전히 142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굽히고 들어가 비굴하게 징징댔습니다. 내 남편 브레틀로도 생각했습니다. 그가 퇴트겐에게 했던 더러운 말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물론 오빠도 생각했어요. 내가 돈이라도 몇 푼 벌면 영원히 내 돈 뒤나 따라다니던 위인이지. 고작 한심한 짓거리를 위해서 옷이나 오토바이를 사려고 아니면 오락실에 가려고 내게서 몇 푼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물론 신부님도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는 나를 늘 우리 작은 빨갱이 까타리나라고 불렀죠. 그런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난 전혀 몰랐어요. 신부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면 반 친구들이 모두 웃었어요. 내 얼굴이 새빨개졌거든.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당연히 루트비도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와 곧장 가장 가까운 영화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와 다시 교회로 갔어요. 카니발 중에 일요일이라 다소 조용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지. 물론 난 내 아파트에 죽어있는 자도 생각했습니다. 후회도 유감도 없었습니다. 그가 섹스나 한탕 하자고 해서 나는 총으로 탕탕 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때 생각했었어요. 혹 이자가 바로 밤에 전화를 걸어 나를 괴롭히고 가련한 LG까지 귀찮게 하던 놈이 아닐까 하고요. 틀림없이 바로 그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캐내기 위해 난 그가 수다를 떨었으면 싶었죠. 그렇지만 그런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베케링 카페로 갔습니다. 홀로 들어가지 않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 카페 여주인 케네 베케링과는 가사 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